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세 번째 오거든요, 세 번째. 근데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예, 작년에도 제가 사실 뭐 주제로 그 발표했었는데 그 작년에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명이 작년에 오셨던 분 있다던데 안 계신가요? 제가 되게 착각했나 보네. 그럼 뭐 다들 처음이라 생각하고 더 마음 편하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동남아시아 정치를 전공하고 있고, 그 동남아시아 그래서 많이 뭐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가봤는데, 그 제일 좀 궁금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뭐 1987년에 뭐 사실상 이제 이행이 되고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갑자기 중단되고 다시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군인들이 정치라고 이런 거 상상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예 뭐 민주주의가 될 기미가 안 보이는 나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룩하고 뭐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되게 뭐 당연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저기 아시아 지도고, 동남아시아에 이게 그 태국의 대학생들이에요. 주로 여러분들 같은 태국의 대학생들이 불과 한 3년 전에 막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딱 보면 대학생들 같죠?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뭘까요? 세 손가락 경례?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온 건데 힌트? 자유? 요런 거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없어요? 헐리우드 영화. 다들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영화를 한번 보시고. 헝거 게임 혹시 아세요? 헝거 게임? 헝거 게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불복종을 뜻합니다. 불복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들이 그 통치를 사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2021년에 총선을 했는데 뭐 그때 2019년에 총선을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또 군인이 또 막 또 총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막 그 우리 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지지하는 반군부 정당 해산시켜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쨌든 불복종을. 그다음에 요거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양곤 씨인데요. 이것도 그 2011년에 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갑자기 장악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이제 뭐 수많은 시민들이 요 양곤 시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군부 퇴진 요구하는 장면인데, 이때도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헝거 게임도 다 보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잘못 눌러갔네. 잠시만요. 요걸 눌렀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분 사진 들고 있는 이분. 네. 훌륭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실상 국가 뭐 공식적인 지도자는 아닌데 군부에 의해서 공식적인 지도자를 못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가택연금 시키고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남자분 혹시 이분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웅산 수지 여사의 뭐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분이에요. 힌트. 아버지 맞아요. 아웅산 장군. 아웅산 장군. 그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뭐 주로 외교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묘소를 방문하는 때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웅산 묘소를 폭발시켰어요. 전두환이 온 줄 알고. 근데 전두환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폭발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이제 주로 외교관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그 아웅산 묘소에 묻히신 분이 아웅산 장군이고 이분이 그 미얀마에서 그거예요. 저기 독립운동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이제 영국으로부터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드는데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 그러니까 국부라고 그러죠. 국부. 그러니까 국부의 따님이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예요. 그리고 이제 군부가 통치하는 기간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군부에 반대해서 민주화운동을 막 무지하게 그 크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결과로 일종의 그 이제 민선 정부가 들어서고 했는데 이제 군부가 다시 이제 뒤엎고 자기들이 통치하니까 요 두 분의 사진을 들고 이제 그 시위를 한 거죠. 군부 물러가라고. 자, 그래서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쿠데타 일어나서 뭐 민주주의가 중단되고 아니면 또 뭐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데 뭐 후퇴하고 이건 이제 민주주의 뭐 퇴행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 동남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 그 트럼프 또 됐죠. 근데 처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이런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실제로 뭐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등 뭐 남미고 유럽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막 수준이 후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유독 또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또 두드러집니다. 태국은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민주주의 중단시켰고 미얀마도 2021년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2017년에 제1야당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선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싱가포르는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아, 여러분 중에 동남아시아 어디든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 태국이랑 아, 캄보디아랑 오, 캄보디아도, 베트남, 베트남. 필리핀 4개에서 오, 많이 가봤네요. 여행으로요? 네. 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베트남이랑 태국 두 번씩 여행. 여행이랑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뭐 어, 사업? 친지 방문 아, 친지도 계시고. 교수님은 어디 가보셨나요? 저도 뭐 그냥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오, 말레이시아 오, 거의 다 가보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자 나라거든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한 10만 달러 막 가까워요. 그리고 언론의 통제 이런 거 잘 언론의 통제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뭐 온라인 뭐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다 자유로워요. 중국은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유튜브 뭐 이런 거 못 보는 거 아시죠?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싱가포르는 아직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근데 더 이제 그 온라인은 좀 자유로웠는데 비교적 그 신문은 통제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데 요거마저 내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우리보다 한 10년 뒤에 그 민주화를 이뤄가지고 근데 여기서 계속 후퇴를 하는 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당 괴롭히고 뭐 이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올 초에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그 당선돼가지고 이제 11월 이번 달에 취임했죠. 지난달에 취임 10월에. 아무튼 새로 당선된 분은 엄청나게 그 보수적인 그 장군 출신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수준은 더 후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필리핀은 그 두테르테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나요? 두테르테? 아, 역시 이 정도 돼야 이제 유명해지는. 두테르테라고 유명한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근데 마약과의 전쟁이 뭐냐면은 마약 용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즉결 사살해도 된다. 아무 그 뭐죠? 뭐 법적인 절차 없이 사법 절차 없이 그래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어요. 수만 명을 재판도 없이 즉석에서. 근데 그 중에 2명의 한국인 사업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고한. 이분들이 뭐냐면 진짜로 마약 용의자라 싶어서만 사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그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경찰들이
우리 한국인 사학과 2명을 잡아다가 돈 내놓으라 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한국 생각하신 것 같아. 경찰한테 돈을 왜 주냐 내가 안 준다고 버티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 2명이 이 한국인 사학과 2명을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 주차장에서 이제 또 한 번 또 내놓으라고 한 거죠 돈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또 경찰서 아니니까 주차장이고 설마 했을 거예요 또 틀림없이. 그래서 뭐 왜 주냐 안 준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2명 우리 한국인 사학과 2명을 쏴 죽이고 마약 용의자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뭐 어떤 이유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 많은데 그래서 막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요 사건은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요청했더니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테르테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된 거죠. 외교 문제가. 그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과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2주간 중단했어요. 2주 뒤에 다시 재개. 근데 아무튼 완전 위헌적인 헌법에 분명히 그런 있거든요. 다들 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사실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고 그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수만 명을 재판 없이 죽였는데 지지율이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그 딸이 지금 부통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동남아시아 요 6개 사례를 강도에 따라서 한 2개로 분류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완전히 민주주의가 중단되는, 완전 붕괴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약간 부식이랄까, 좀 침식된다 할까, 이런 사례, 좀 약한 사례가 있고, 그 태국의 쿠데타, 미얀마 쿠데타, 캄보디아 제일야당 해산 이런 건 완전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센 사례들이죠. 그에 비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선거를 중단하거나 야당을 완전히 없애거나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를 하는 그런 경우고. 자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에 그러니까 동북아 포함해가지고 나라들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떠냐 민주주의 권위주의 보시면 우리 한국 포함해가지고 일본, 대만도 있는데 대만은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괄호 쳐놨습니다. 몰랐기도 몽골도 민주주의고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가 지금 민주주의라 불리는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경쟁적인 선거로 권력을 획득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다. 굉장히 절차적으로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이 미니멈으로 잡은 이 민주주의 기준도 충족하는 게 이 전체 8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중국 등등 해서 6개의 권위주의 국가가 있고 이 3개의 국가는 이제 준민주주의라고 혹은 선거 권위주의 이렇게도 불리는데 완전히 민주주의는 아니고 다시 말해서 경쟁적인 선거로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는 체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거도 안 하고 이런 체제도 아니고 얘네들은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경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질 턱이 없는 그런 체제를 이제 선거 권위주의 혹은 이제 준민주주의라 부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권위주의라 그러면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해가지고 준민주주의, 선거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상 민주주의냐 아니냐 했을 때 얘들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사실은. 선거 해보나 마나한 그런 선거를 하는 게 사실 그 민주주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8개가 민주주의고 9개가 권위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요 6개 나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도고, 대만이 여기 있죠, 여기. 대만도 동남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만은 아니에요. 중국의, 중국과 같이 동북아 국가라고 볼 수 있고, 요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요 2군데 나눠져 있네.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나라가 브루나이 왕국. 술탄이 지배하고 있는 브루나이 왕국이고,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까지 되게 크죠.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가 2억 8천만? 그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근데 그 섬도 엄청 많아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그래도 계속 지금 민주주의를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쬐끄만 여기 나라가 동티모르입니다. 동티모르. 그 다음에 이제 대륙으로 가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여기 태국, 그 다음에 항상 까먹으려 그래. 말레이시아 요 말레이 반도 끝에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 여기 지금 섬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버만, 옛날엔 버마인데 지금 미얀마. 예, 예. 이렇게 총 11개 나라입니다. 11개 나라. 11개 나라 이제 동남아시아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두 개를 먼저 제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여튼 이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후퇴 현상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전망을 해보죠. 전망을 이게 오래 갈 거냐 아니면 뭐 좀 그러다 말 거냐. 그 먼저 이제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좀 심한 경우, 약한 경우. 자, 심한 경우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요 나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집권 세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게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정당인데 태국, 미얀마 같은 이제 군부가 되겠죠. 군부. 얘들이 너무 세. 그러니까 패권적이라고 불리는 게 적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뭐 시민 세력이나 야당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 엄청 힘센 군부나 뭐 집권 정당이나 얘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야 니네 절로 가 그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공통점이고 두 번째로 요 좀 약한 경우를 보면은 얘들은 야당은 있고 뭐 좀 힘이 센 야당도 있고 뭐 좀 약한 야당도 있지만 어쨌든 그 요 위에 부분보다는 야당들이 좀 센 편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민 사회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군부가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니면 뭐 야당을 완전 해산시켜 버렸다 이러면은 시민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세력이 그 정도를 못해. 그래서 이제 선거는 해야 돼. 선거는 그 민주주의적으로 보이는 선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전통이 되게 약해요. 사실 이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유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뭐가 자유주의적인 거고 뭐는 아닐까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이 어떤 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사실 연결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사실 개인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의 뭐를 보장하는 게 자유주의 핵심이다? 재산권. 뭐 재산권 그건 자본주의에서는 재산권이 당연히 보장돼야 됐고 인권 중에서도 생명도 중요하죠. 생명도 중요한데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게 핵심이에요. 자유주의에. 말 그대로 내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학생이.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오만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끌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들도 막 시국선언 열어갖고 막 퇴진하라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입을 막지 않는 게 자유주의 핵심입니다. 비판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조직화 결사를 하고 이런 거를 막지 않는 게 허용하는 게 자유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뭐에 비해서? 집단에 비해서 혹은 사회, 뭐 국가 이런 거 비해서에 비해서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게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개인주의를 그 무시한다는 거는 야 우리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네가 뭐 그런 뭐 생명권, 인권 이런 거 주장해야겠어?
이런 게 바로 개인주의를 무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때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있으세요? 응? 잘 없죠? 잘 없지 않아요? 그 자유주의가 진짜 중요하다면은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 허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되면 다 언론을 내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에? 특히 인사권을 이용해서 뭐 공영방송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막 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막 반감이 들어요? 물론 반감 들겠죠. 근데 막 촛불 시위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막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지 안 들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런 그 표현 뭐 그다음에 뭐 그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함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건 별로 크게 학습되지 않았달까 교육받지 않았달까 그래서 큰 반발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주의 같은 거는 좀 이따 개인주의는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개취, 존중,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그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같은 데는 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거를 구실로 해가지고 사실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 직결 사살하고 막 재판도 못 받게 그죠? 완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마약상들 얘들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좀 그런 개인의 뭐 생명권 이런 건 좀 침해봐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0% 넘는 국민들이 두테르테를 6년이거든요. 5년. 우리나라 5년, 6년. 필리핀 대통령 임기 6년 동안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았어요. 잘한다, 잘한다. 마약상들 싹 쓸어버려라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망도 할 수 있죠. 전망. 이게 장기간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 자 보세요. 되게 구조적인 문제다 하면은 이제 오래 갔겠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뭐 오래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듯이 뭐 이런 패권적인 군부, 정당 이런 것들은 구조적이죠. 단기간에 무슨 뭐 강력한 야당이 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전통이 미약해. 이것도 뭐 오랜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나 개선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둘 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이게 결론이고요.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다음에 뭐 먼저 이제 얼마 퇴행했는가, 뭐 민주주의 지수 이런 것들 뭐 확인을 해보면은 2010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 뭐 요거라 치면은 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런 나라들은 점수가 많이 이제 줄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건 세계 자유지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얀마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이죠. 1987년. 필리핀은 1년 우리보다 빨랐어요. 민주화의 선배예요, 선배. 1986년이었어요. 태국은 더 빨랐어요. 1975년. 그에 비해서 미얀마는 198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군부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게 뭐 워낙 강해가지고 야 그래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민주선거 하자.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민주선거를 했어요. 했는데 1988년 이제 민주화운동 할 때 아웅산 수지 여사가 당시에 영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살당했거든요. 암살당하고 아웅산 장군이 그리고 이제 가족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외국으로 이제 갔는데 영국에서 살다가 1988년에 이제 조국에서 민주화운동이 크게 일어난다 얘기 듣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돌아와서 민주화운동에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군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둬요. 가택연금 시켜요. 가택연금 시킨 상태에서 1990년 총선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아웅산 수지 여사 이끄는 야당이 뭐 큰 힘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근데 1990년 총선 결과 뭐 군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야당이 완전 압승을 해요. 압승을.
그 비해서 그 군부 정당은 정말 몇 석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기뻐했죠 그때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군부 인사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뭐 저기 뭐야 고문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요 특히 요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군부 지도자들 이제 우리 처벌하겠다. 왜냐하면 또 우리 유가족들이 원하니까 그분들이 또 야당을 지지하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군부는 이제 고민이죠. 야, 이 선거 결과 수용하고 이제 야당이 집권하면은 우리는 감옥 가겠네, 그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선거를 무효화 시켜버려요. 무효화.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없선거를 하고 이제 계속 군부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90년 총선에서 야당을 찍었던 수많은 요 유권자들, 시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시위를 벌였죠, 당연히. 군인이 이때 미얀마 군부가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막 탱크를 뭐 장갑 차량 보내가지고 막 무차별 이렇게 사살하고. 근데 그게 그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 이거 그 뭐지 조사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근데 어쨌든 군인들이 그렇게 막 그 학살을 하니까 그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은 못 차지하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민주운동이 좀 사그라드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군부가 계속 집권하고. 근데 이들이 이제 신기한 게 2015년쯤 되면 다시 총선을 한다요. 총선을 다시 뭐 민주선거를 한대요. 그게 도대체 애들의 심보가 뭘까? 그 전에 2012년에는 3년 전에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말해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 야당 그 NLD라고 그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라고 어쨌든 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당도 활동을 이제 허락해주고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15년에 총선을 했어요. 전 세계가 이제 또 지켜보기도 하고 또 궁금했죠. 야, 1990년 총선처럼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군부는 인기가 없거든요. 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당이 그 압승을 할 텐데 또 과연 권력을 과연 내줄까?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근데 놀랍게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는 그 해보라고 내줬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2020년 총선에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당이 2015년부터 이제 그 행정부를 또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단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국가 지도자 자격을 못 가지게.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뭐 마쿠에서 또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고문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사실상 뭐 실질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었죠. 근데 2020년 총선 5년 뒤에 그 5년이거든요. 5년마다 총선을 하는데 총선을 또 했어요. 그 5년 전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취임하는 날 아침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국회 산시켜버리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 도대체 2015년에는 오케이 했는데 2020년에는 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궁금하죠. 그 전에 2015년에 가서는 왜 총선을 실시했느냐? 사실 그 군부 애들이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하면서 애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도 민주주의로 간다. 로드 투 디모크라시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그 전에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해외로부터 투자, 원조 이런 거를 엄청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얀마가 아까 지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치가 참 좋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버마, 미얀마. 자, 중국과 접경에 있죠. 중국과 접경에 있는 꽤 큰 나라예요, 여기. 그죠? 자, 미국의 세계 전략은 요새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중국 봉쇄예요. 중국 봉쇄. 중국이 더 커지는 거를 막아야 된다. 미국을 위협할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할 때 요 접경 국가들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요 미얀마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그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부터 본격화 되고 2010년대 오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제 요 미얀마를 이제 그 미국 편으로 끌어들려고.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원조하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군부 지도자들 주머니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그 군부 지도자들이 그걸 하거든요. 그 개혁 개방하면서 회사들을 만들잖아요. 회사의 그 큰 회사 주인들이 다 그 군부 장성들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개혁 개방의 그런 뭐지? 과실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니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특히 유럽 이런 데 서방 국가들이라 불리는 이런 나라들은 그냥 투자 뭐 원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야, 니네 민주주의 해라. 자유를 허용해라. 뭐 등등. 아, 오케이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권력을 넘겨준다. 선거를 하면 질게 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2008년 헌법이에요. 2008년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 조항에다가 몇 가지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 그 대통령 못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군부는 민선 정부와 통제하지 않는다. 보통 이 민주국가에서 누가 군부를 통제해요?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당연히 군대도 통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군대는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한다. 이런 게 그 헌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이런 게 있는데, 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거기가 제일 센 헌법 기구예요. 이 헌법에 따르면은 필요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비상사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헌법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제 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누가 그 컨트롤하느냐 중요하죠. 누가 장악하느냐? 항상 군부가 군총사령관, 부총사령관, 국방장관 등등 해가지고 군부가 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항상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걸 헌법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정장치죠, 이거는. 그래서 저기 2015년 총선 이렇게 실시 그냥 해. 그래서 니네 뭐 집권해도 돼. 대신에 수틀리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엄령 선포하고 뭐 비상사태 선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그래서 그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11월이었고 21년 2월에 그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까지도 주장이 그때도 그랬고 야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 예. 헌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또는 군총사령관은 필요하다 싶을 때 언제든 그 비상사태 선언할 수 있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권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안전장치는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총선을 실시하고 뭐 일단 권력 넘겨줘 봤어. 근데 뭔가가 불편했어. 지금 5년 동안 그 아웅산 수지 여사 그쪽이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20년 총선위원회 이제 야 안 되겠다. 니네 절로 가. 우리가 해야겠다 한 거죠.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이권이 경제적 이권. 군인들이 왜 니네가 해봐야 했겠어요. 야 골치 아픈 정치인 니네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돈 버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뭘 불편해했어? 뭐 바로 NLD 아웅산 수지 여사의 그 정당이 집권하자마자 이걸 추진해요. 경쟁법이라고. 이게 독과점 방지법 같은 겁니다. 네, 독과점 방지법. 이거를 2015년 그러니까 16년에 집권하자마자 추진해가지고 17년에 이걸 통과시켜요. 왜 이걸 했느냐? 그 나라의 독과점이 너무 심하거든. 우리나라 치면 뭐 재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얘들이 다 군인들이 갖고 있어. 군인 장성들이. 그래서 이거 독과점을 해체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기업들도 뭐 살아날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켰고 이게 분명히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이다. 두 번째 태국은 쿠데타가 쿠데타 일어나서 군인들이 집권했다가 다시 물러갔다가 왔다 갔다 막 엄청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 이제 2006년에도 쿠데타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정을 이용했다가 그다음에 2014년에도 쿠데타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19년에 이제 총선을 했는데 그래도 총선 결과가 민간 정부가 들어서기 못하고 군인들도 계속 집권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총선을 했는데 군부가 반대하는 사람은 총리가 못 됐어요. 그리고 군부가 오케이 하는 사람이 지금 총리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아무튼 얘들도 똑같아요. 이 미얀마 그 형아들한테 배웠어. 헌법을 만들었어. 애들도 2017년에 이 헌법에 따르면 상원 250석, 하원 500석 중에 상원 250석은 군부가 지명한다. 그리고 총리는 누가 뽑느냐? 이 750명 중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는 군부 정당은 이 500석 중에 120석 이상만 확보하면은 상원 250을 더해가지고 자기들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됐나 싶었을 때가 이제 2019년이었고 그때 이제 총선을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도화된 군사 독재라 저는 부르는데 군사 독재가 헌법으로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 그러니까 이 헌법 개정 없이는 이거를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누가 그 찬성해야 되느냐? 국회가 찬성해야 돼요. 태국 같은 경우는 요 상원, 하원이 다 찬성을 해야 이게 헌법 개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보다시피 상원은 그 군부가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헌법 개정이 되기 힘들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캄보디아 여러분들 그 키워드가 킬링필드 들어보셨나요?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 들어보셨어요? 크메르 루즈. 크메르 루즈가 크메르가 그 캄보디아 사람들 종족명이에요. 크메르족이에요. 이거 크메르족. 그 크메르인들이고 그 루즈가 프랑스 말로 레드래요. 레드. 붉은. 붉은 크메르래요. 그게 이제 그 캄보디아의 공산당. 근데 애들이 엄청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꿈꾼 게 어떤 세상이냐? 노동자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꿈꾼 거는 모든 사람들이 농민이 되는 게 진짜 유토피아라 생각했어요. 농민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다. 땀을 일한 만큼 이제 국식을 얻고. 그래서 모든 인민을 다 농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 비워. 도시에는 이제 공장도 있고 뭐 사무직도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시골로 가. 그래서 도시를 비우고 그다음에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해? 저기 농민이 되라. 지식인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은 인민의 적이다. 그들은 또 뭐 베트남 전쟁 때 또 미국을 도운 놈들이다. 모르면서 그 지식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인구의 4분의 1. 의사, 간호사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었는데 그 4분의 1 중에 상당수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일을 시키고 아프잖아요.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 의사, 간호사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끔찍한 일을. 그리고 79년에 누가 이 크메르주를 쫓아내냐면은 베트남이 쳐들어와서 크메르주를 내쫓아요. 왜? 크메르주 애들이 그 베트남 국경 지역을 자꾸 건드려. 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둘 다 공산주의예요. 그 베트남도 공산당이고. 근데 둘 사이가 안 좋아. 그 이유가 저기 중소 분쟁과 연결돼 있어요. 중소 분쟁. 중국이 캄보디아 편이고 소련이 베트남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는 중국이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중국 마음에 들게 하려면 소련이 그 지원하는 베트남을 좀 우리가 괴롭히면은 중국이 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베트남을 괴롭혔는데 이거 웬걸? 베트남이 쳐들어오니까 한 보름 만에 쫓겨나요. 그때부터 쫓겨나는 이 크메르주가 그럼 사라지느냐? 아니죠. 언제 또 게릴라전 벌이고 내전. 그 내전이 또 시작돼가지고 1993년까지 이 나라는 캄보디아는 계속 전쟁, 그러니까 학살, 그죠?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학살. 그 전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79년부터 93년까지 또 내전. 그러니까 뭐 나라에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93년에 드디어 내전이 종식되고 선거 실시되고 그래서 훈센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당선되는데 이 훈센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베트남이 쳐들어와서 그 크메르주 쫓아냈죠. 그 베트남의 그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친 베트남 지도자가 훈센이었어요. 그리고 이가 이제 굉장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국회를 장악하고 이때부터 이제 나라를 계속 그 총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큰아들한테 총리직을 물려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이 나라의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평화, 안정을 갖다 준 사람이 바로 훈센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나라를 건국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
그 와중에 이제 여기 또 야당이 큽니다. 야당이 크니까 요 뭐 캄보디아 구국단이라고 CNRP라고. 그러니까 2017년에 얘들을 이제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고 삼당시라는 사람 도망가고 그다음에 그 해산시켜 버려요. 왜냐? 이 삼당시 캠프속의 사람들을 왜 반역으로 이렇게 몰았느냐? 첫째, 미국이 굉장히 후원을 했어요. 왜? 미국이 봤을 때 훈센은 완전 독재자거든. 언론의 자유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막 자기한테 비판적인 언론이 있으면 막 죽여버려. 어?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런 독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좀 이루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좀 지원도 했던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뭐 미국이 지원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표를 많이 얻겠어요? 그 사람들의 반 베트남 정서를 동원해요. 반 베트남. 지금 혼세는 친 베트남, 그죠? 근데 베트남이 따라서 요 산업을 많이 그 차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회사 이런 거 다 막 베트남 회사고 막 그런 식으로. 야, 이거 이 친 베트남 그 훈센 정부하에서 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다 베트남에 넘어가겠다. 그래서 반 베트남 정서를 또 이렇게 동원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많이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역죄 씌운 게 첫째 미국의 스파이다. 두 번째 그 베트남하고 관계 있어서 베트남을 이제 그 뭐지 옆에 있는 우호국가 아니라 막 악마화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해산시켜 버립니다. 근데 삼낭시라는 사람이 망명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여기 야당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귀국할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공항부터 막 시내 이르기까지. 그래 막 꽤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요 삼당시 뭐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뭐 처벌하고 저기 해산시켰을 때 야당 해산시켰을 때 그러면 너무나 다양하게 이 뭐야 시위가 일어나게 시위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위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이게 해산시키고 나서 총선을 실시했는데 그 보이콧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전 선거 때 야당을 찍었던 사람들 이번 선거에는 다 그냥 훈센의 정당을 찍었어. 이거 그 뭐냐? 뭐 훈센 오케이인가 이거 오케이. 야당 있으면은 뭐 좋겠지만 야당이 없어? 할 수 없지 뭐. 훈센 오케이, 훈센 오케이. 왜? 훈센은 우리한테 안정을 번영을 갖다 준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이제 군부, 뭐 미얀마, 태국 같은 경우는 또는 집권 여당, 얘들이 하여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중단 혹은 뭐 후퇴시킬 수 있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약한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을 또 더 세게 언론을 통제하는 건데 정부가 보고 바르지 않다. 이거는 뭐지 허위다 이런 게 아니라 기사의 내용이 이게 라이트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러면은 내려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17년에 대중조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 이게 그 판짜실라라는 국가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단체, 정당을 요 판짜실라라는 것을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한테 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결사의 자유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헌법에 있단 말이죠.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헌법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좀 유비될 수 있으니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조직을 해산시키고 이런 것들. 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원래는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야, 니네는 뭐 위협이 돼. 니네 없어져. 한번 없어지게. 그 다음에 경찰에다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단속하라는 명령도 내리고 자, 필리핀은 말씀드렸듯이 그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뭐 6천은 이제 필리핀 경찰이 발표한 수치고 아무도 믿지 않죠. 최소 3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요 사라 두테르테가 그입니다. 저기 그 딸
딸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서 61.5% 어마어마한 득표를 받고 부통령 당선됐고, 요 봉보 마르코스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필리핀에는 마르코스였어, 마르코스. 마르코스가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였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경제 성장을 시켰다는 좀 공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잘 나가던 필리핀을, 당시에 그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완전 절단을 해놨어요. 오늘날 지금 아직도 후진국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그 마르코스거든요. 뭐 인권 침해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아들의 아들 봉보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58.77%나 얻어가지고. 이게 필리핀 그 뭐지 저기 민주화 이후에 86년에 민주화 됐다 그랬죠. 이후에 이렇게 높은 득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은 없었어요, 필리핀에. 자, 그 이유가 뭐냐? 두테르테가 지지했어요. 두테르테가 자기 딸을 그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그 독재자의 아들이니까 일단 느낌이 어때요? 세잖아요. 그러니까 센 사람이 계속 뭐 말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자, 그럼 이런 아들은 뭐냐? 자, 선거를 실시하고 민주주의 제도라는 거는 유럽의 산물입니다. 유럽의. 그러니까 그 뭐 경쟁적인 선거로 대표를 뽑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옛날에 뭐죠? 뭐 고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유럽에서만 이렇게 있던 제도예요. 그다음 뭐 영국, 그다음 뭐 프랑스 뭐 등등 이렇게 뭐 확산이 되고. 그 유럽인들 말고는 이런 상상을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유명한 무슨 뭐 사상가들,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뭐 등등등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말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인들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이제 이런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이제 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실시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유럽인들이 그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 이 나라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들이 다 유럽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필리핀은 미국. 이 식민지 하에서 요 유럽 애들이 요런 의회, 선거 이런 거를 실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는 이런 선거 이런 걸 해서 선출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자기들의 그 내면의 그 규범화가 돼. 규범화. 이게 규범이다. 그렇지 않고 무슨 뭐 군인들이 뭐 이렇게 뭐 총칼로 이런 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세습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선거도 실시하지 않는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계속 하게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뭐 질서가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하다, 공동체. 그렇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권을 뭐 짓밟는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개인주의. 혹은 국가 지도자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입을 막는다? 그럼 안 된다?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하는 자유주의. 이런 거는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거라.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반대파를 억압한다, 뭐 비판 언론을 통제한다, 뭐 범죄 용의자 인권을 유린한다에 대해서 뭐 시위 일어나지 않아요. 막 뭐 저항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주장이 맞느냐 확인해 보려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게 강한 나라들은 어떠냐? 개인주의 자유주의 정통이 가는 서구 민주주의 이런 나라들은 어떠냐 봤을 때 역시 아니다 다를까 뭐 민주주의 후퇴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나라들 있죠. 뭐 브라질이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들은 이런 게 별로 없는 나라들. 예외가 미국이죠. 예외가 미국. 미국은 이런 전통이 강하잖아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전통. 근데 막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 막 입 막고 막 자기 그 기자회견 같은 데도 안 부르고 막 왜 그러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되느냐.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정치적 양극화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두 정당이 경쟁하잖아요. 이 둘이가 너무 싫어해 서로를.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조사를 해봐요. 사람들 인식 조사. 만약에 당신이 이제 민주당원인데 공화당원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아니면 저기 뭐야 가족으로 그 삼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위, 며느리로 그 하는 거 오케이냐? 절대 안 된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근데 미국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반대편, 야, 쟤들 좀 입 좀 막어. 찬성.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끔찍이 싫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망은, 요런 데서 경쟁 세력 나타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요런 데서, 자유주의 전통이 약한데, 이런 거 뭐 단기간에 교육으로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원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한국에 주는 또 함의가 있죠. 레슨이 있죠. 교훈이 있죠. 자,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봤지만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 별로 학교에서 잘 안 배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 따라서 거기다가 미국처럼 점점 이게 우리는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 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시민 자유가 위축되고 이미 사실은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뭐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제 뭐 반대되는 얘기한다 그러면은 막 괴롭힐 수 있죠. 뭐 구세청, 뭐 검찰 이런 거 움직여가지고 뭐 여러분 우리 같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 안 괴롭힐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 회사를 운영한다, 그거 뭐 회사 막 세무조사하고 막 괴롭힐 수 있죠, 막 등등. 뭐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막 온 가족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야 조금 입 좀 막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뭐 지금 한 4분 남았네요. 4분 동안 뭐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40분까지 해도 돼요? 예. 네네. 우리 공식적인 시간이 여러분 11시 40분까지니까 40분까지예요? 수업에 뭐 지장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동남아시아 관련된 수업 주제, 뭐 동남아시아 관련된 어떤 편한 얘기들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질문. 여기 교수님 진행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발표 너무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저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중요하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과서에서부터. 제가 사실은 뭐 출제 같은 거 해보면서 뭐 무슨 시험 출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다 봤거든요. 놀랍게도 뭐 민주주의, 선거 이런 얘기는 많아도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교육이 얼마나 그럼 효과적일 수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960년 4.19 혁명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희한하다. 하여튼 굉장한 거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선거라는 걸 참여해 본 게 1948년이에요.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 거기서 이제 당선된 의원들이 이제 우리 헌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불과 12년 뒤잖아. 1960년이라는 거는 불과 12년 뒤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걸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쫓아냈잖아요. 불과 12년 만에. 그렇게 한 것도 그러면 아니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선거가 중요하고 그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깊이 내면의 규범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그리고 막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막 뭐 총을 쏴대는데도 막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념이죠, 신념.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 당시에 그 싸웠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당시에 누가 싸웠는지 아세요? 그 소위 뭐 4.19? 사실 그 전에 그 마산에서 3월부터 막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3.15, 3월 15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 이후로 마산에서 엄청 큰 시위가 있었고 그거 경찰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주열 학생, 당시 중학생이 최루탄을 사람 보고 쏜 거예요. 최루탄을 눈에 맞았는데 그 시체가 바다에 안매장된 거죠. 그게 떠올라가지고 막 놀랍게도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당시에 4.19의 주역들이. 여러분들 그 4.19 묘지가 저기 있어요. 저 수유리? 여기가 아니구나. 서울에. 서울에 그 수유리 북쪽에 수유리에 4.19 그 국립묘지 하여튼 묘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그 묘비가 다 있고 묘비 뒤에 당시 죽었을 때 나이 뭐 무슨 학교 다니고 있고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그 처음 보고 너무 놀란 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많아요. 초등학교 뭐 4, 5, 6학년 고학년 학생들. 그거에 비해서 대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어른들이 아니라 당시에 초중고생들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고 막 부정선거 안 된다 하고 막 싸웠던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님한테 배웠겠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 그럼 학교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누가 썼겠어요? 누구의 그 영향하에서 그런 게 쓰여졌겠어요? 에?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하고 선거를 공정해야 되고 이거 누가? 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구한말의 유학자들이? 뭐 서당의 훈장님들이? 아니죠. 우리나라 미군정 하에서 미국이 통치하던 미군정 하에서 선거 실시되고 그다음에 뭐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서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의 아이디어가 교과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운 학생들이 말 그대로 이게 투사가 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 힘이라는 게 교육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무슨 공정한 선거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봐요. 그러면은 뭐 언론을 뭐 장악하려는 시도 이런 거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나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막 무슨 뭐 반대파라고 막 탈탈 털고 막 검찰 동원해서 막 괴롭히고 뭐 구세청 동원해서 막 괴롭히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먼저. 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아시아권의 이제 개인주의랑 또 하나는 동남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개인주의가 아무래도 이런 한중일 동북아랑 동남아가 다 쌀농사를 짓던 문화권이니까 아무래도 항상 사람들이 미쳐서 집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이 집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조용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좀 민주주의가 약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 타이완이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남아에서는 인당 1인당 GDP $10,000 넘는 나라가 말레이랑 싱가포르밖에 없는데 이 나라들은 사실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말레이는 조금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되는 편인데 나머지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치에 관심이 가기 어려운데 이럴 때 이제 이 엘리트층이나 정치 집단에서 문제를 좀 발전시키면은 네네. 이제 $10,000가 넘을 때 한국처럼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네네. 좋은 그 말씀이세요. 저기 먼저 그 개인주의 사실 맞아요. 개인주의도 유럽의 산물이에요. 유럽인들이 처음 개인을 강조하고 그랬지 그 외에는 뭐
그 특히 뭐 농사짓고 특히 이럴수록 개인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가족이 뭐 국가가 뭐 이런 게 더 중요했지. 에? 근데 개인이 모인 게 사회고 집단이다. 집단의 일부가 개인이 아니라 이런 개인주의라는 거는 사실 그 서구에서 그것도 나온 거고, 그 서구에서 그럼 서구 사람들이 왜 개인주의를 뭐 그렇게 해서 뭐지 유목민 뭐 이런 전통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그런 영향이 강했던 곳일수록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게 강한 거는 맞고, 그리고 그 뭐죠? 잘 살수록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사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해요. 그걸 우리는 근대화 이론이라고 불러요. 근대화 이론. 근대화된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왜냐? 먹고 사는 게 그 해결이 돼야, 그래야 이제 그 비물질적 가치, 자유니 인권이니 뭐 평등이니 뭐 정의니 이런 데 관심 갖게 되지. 먹고 사는 게 당장 급급해. 당장 나 오늘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도 지금 마땅치가 않아. 그럼 뭐 비물질적 가치랄까?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물질적인 가치. 당장 나 그 밥벌이 할 수단 이런 거를 또 제공해 주는 뭐 이런 데 더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살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상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예외는 이제 뭐 중동에 뭐 그 오일이 많은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빼고는 대부분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되는데, 예외가 또 싱가포르는 그 기름도 안 나요. 근데 또 잘 살고 교수는 높아. 근데 자기들 체제를 여전히 뭐 오케이라 생각해요. 야당 뭐 탄압하고 비판하는 야당 지도자는 큰일 나요. 야당이 있긴 있는데 비판을 못하는 야당이에요.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없어요. 그런데도 오케이 우리식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사람들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쓴 그 글도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은가?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또 예. 지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문자분이 해주신 질문하고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좀 답변이 필요 없으시거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오기 전에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논문도 보고 왔는데. 진짜요? 싱가포르 왜 민주화되지 않은가? 네, 제가 좀 전공이 아니니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썼나 보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앞선 질문자분과 좀 비슷한 내용.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지금 앞에 언급해주신 민주주의가 부식된 국가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국가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억압의 단계보다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 안정성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네네네. 일종의 조정이 거쳐진 단계로 되는 건가요? 저도 생각해요. 특히 필리핀 같은데 워낙 범죄가 심해서 저기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테르테 같은 사람을 열광적으로 지지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원래는 그 다바오라는 그 쬐끄만 도시 시장이었어, 시장.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다바오가 그 필리핀 제일 남쪽에 민다나오 섬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시장하면서 그 다바오 그 시에서 마약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다바오 시에서는 이제 그 경찰들한테 야 즉결 처형해, 그래도 돼. 그랬더니 이제 다바오 시가 굉장히 안전해진 거죠. 안전해지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가서 마약 거래했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다오. 근데 사실은 별 효과는 없어요. 왜? 다바오 시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딴 데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필리핀에서 전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들 어디 가서 장사할 거예요? 그 필리핀이 얼마나 크고 섬도 많고 숨을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숨을 데 많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사람도 지지하는 거고,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 논문에도 뭐 주장한 거지만 이게 국부야, 국부. 리콴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나라인데요. 또 유지한 나라고. 그 아들도 뭐 총리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그 싱가포르 사람, 중국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중국은 지금 현대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그 건국하고 이렇게 그 유지하고 이끌어온 나라란 말이죠. 중국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지 않는 중국이 상상이 되냐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싱가포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인민행동당이라고 리쿠안유가 만든 그 정당이 하고 있는데, 인민행동당이 통치하지 않는 싱가포르 상상해 본 적 있냐? 싱가포르 사람들 대부분 그건 상상해 본 적 없는데 할 거예요. 뭐 그런 이유. 인도네시아는 이제 뭐 좀 다른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그 진짜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전통이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인도네시아는 그런 경우로 좀 보여지고. 예, 예. 두 번째 질문은 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유럽에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전보다 좀 복잡해 고도화된 경제 체제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면 현재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기름이 나는 사람, 터키들 같은 국가에서 억압 지수가 높은 건 혹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야, 자원의 저주라 그래요. 자원의 저주. 자원이 너무 많으면 저주가 돼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이 국가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 자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를 못할 정도로 이들한테 의존성이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얘들이 필요 없어, 그러면 뭐 말 안 들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시민들의 막 이게 뭐 불복종이랄까 이런 게 왜 겁나냐. 그 세금으로 세금으로 내 유지를 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자본가들의 요구를 왜 들어줘야 되느냐? 그 자본가들이 내주는 그 뭐 정치헌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시를 못하고 들어줘야 되는 건데, 자원이 막 엄청 많은 그런 그 중동의 뭐 왕들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유전이 다 자기 거야. 예? 이 국민들이 얘들은 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막 뭐 민주주의 해줘요. 그러면 아유 야 너 딴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너 필요 없어. 다 떠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를. 그 자원의 저주라고 설명하죠. 교수님, 경제적인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그건 우리 따로 얘기합시다.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 같이 서울 올라갑시다. 사학과 역시 사학과. 사학과라서 그런지 네. 그렇고 네. 오늘 또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잘 지키려고 여러분 이동 시간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질문을 교수님이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끊은 건데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브라운백 세미나가 브라운백 세미나가 너무 잘 끝난 것 같아요.